강원도의 한적한 시골길, 안개가 자욱한 아침이었습니다. 농업기술연구소 정문 앞에 하얀 진돗개 한 마리가 꼼짝 않고 앉아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그 개를 별이라고 불렀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별이는 매일 같은 자리를 지켰어요. 5년째였습니다. 저 개는 도대체 뭘 기다리는 걸까? 마을 주민들이 지나가며 수군거렸어요. 별이의 눈빛은 슬픔과 기다림으로 가득했습니다. 마치 이 세상의 모든 비밀을 간직한 것 같았어요. 멀지 않은 곳 낡은 한옥에서 영자 할머니는 조용히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70세의 할머니는 홀로 살고 있었어요. 식탁 위에는 언제나 두 사람 몫의 반찬이 놓여 있었습니다. 5년 전 그녀의 유일한 손자 민석이 갑자기 사라진 후에도 그 습관은 변하지 않았어요. 오늘도 맑은 하늘이구나, 민석아.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가 살짝 떨렸어요. 할머니는 민석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은 5년 전 그대로였어요. 책상 위에는 토양 샘플이 담긴 작은 병들과 꼼꼼하게 정리된 노트가 놓여 있었습니다. 민석은 독학으로 농업을 연구한 특별한 청년이었어요. 특히 토양의 미세한 변화를 감지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손이 민석의 사진 액자를 쓸었습니다. 눈가에 잔주름이 깊어졌어요. 그 순간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할머니가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할머니, 저 태연이에요. 민석의 친구였던 태연의 목소리는 긴장감이 묻어 있었어요. 오, 태연아, 어쩐 일이니? 할머니, 혹시 민석이 소식 들으셨어요? 할머니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에 땀이 배었어요. 무슨 소식? 내 민석이가 어디 있는 거니?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 사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민석이가 마지막으로 일했던 농업연구소에 대해서. 갑자기 전화선이 끊겼습니다. 할머니는 당황해서 몇 번이나 다시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어요. 가슴속에서 불안감이 파도처럼 일었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민석의 서랍을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구석에 숨겨진 작은 명함 한 장을 발견했어요. 강원 친환경농업기술연구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뒷면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민석이 사라지기 하루 전 날짜였습니다. 내 아들아. 할머니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렀습니다. 한편 농업기술연구소의 새로운 아침이 밝았습니다. 새 연구보조원 준호가 긴장된 발걸음으로 정문을 향해 걸어갔어요. 첫 출근 날이었습니다. 뭔가 대단한 곳은 아닌데. 준호는 조금 실망한 표정으로 낡은 건물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정문 앞에 앉아있는 하얀 진돗개가 눈에 들어왔어요. 별이었습니다. 준호는 호기심에 개에게 다가갔습니다. 안녕, 너 여기 연구소 개니? 준호가 손을 내밀었지만 별이는 경계하듯 뒤로 물러났어요. 별이의 눈빛이 준호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한 깊고 슬픈 눈빛이었어요. 저기 당신 새로 온 연구원이죠? 날카로운 목소리에 준호는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키가 크고 안경을 쓴 중년 남성이 서 있었어요. 연구소 책임자 강대현이었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일하게 된 김준호입니다. 준호는 허둥지둥 고개를 숙였습니다. 강대현의 차가운 눈빛이 준호를 위아래로 쳤습니다. 입가에 미소가 걸렸지만 그 미소는 눈까지 닿지 않았어요. 여기서 걔랑 놀고 있을 시간 없습니다. 따라오세요. 강대현은 무뚝뚝하게 말했어요. 준호가 연구소 안으로 들어가는 동안 별이는 꼼짝 않고 그를 지켜보았습니다. 준호는 왠지 모를 불안감에 몸이 떨렸어요. 연구소 내부는 예상보다 훨씬 현대적이었습니다. 깔끔한 실험실, 최신 장비들, 그리고 여러 명의 연구원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이곳은 최첨단 농업 기술을 연구하는 곳입니다. 강대현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특히 우리 연구소의 네오 프로젝트는 한국 농업의 미래를 바꿀 겁니다. 준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곧 강대현의 표정이 급격히 굳어졌어요.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규칙은 보안입니다. 허가 없이
들어갈 수 없는 구역이 많아요. 절대 규칙을 어기지 마세요. 준호의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강대현의 말투와 표정에서 뭔가 위협적인 것이 느껴졌어요. 그날 저녁 영자 할머니는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그 연구소를 직접 찾아가기로 했어요. 손자의 흔적을 찾아야 했습니다. 할머니의 눈에는 굳은 의지가 빛났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반짝이는 하늘을 바라보며 할머니는 속삭였습니다. 기다려라, 민석아. 할머니가 널 찾을 테니. 준호는 연구소에서 일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매일 아침 그 하얀 진돗개 별이가 같은 자리에 앉아있는 모습이 눈에 밟혔어요.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또 왔구나. 준호는 별이에게 다가가 속삭였습니다. 이번엔 별이가 조금 덜 경계하는 것 같았어요. 연구소 내부에서도 이상한 점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준호가 접근할 수 없는 지하 실험실. 매일 밤 늦게까지 불이 켜져 있었어요. 강대현은 그곳을 특별 프로젝트실이라고만 설명했습니다. 저기 김준호 씨. 강대현이 어느 날 갑자기 준호를 불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딱딱했어요. 토양 샘플, 저장고, 열쇠 봤소? 준호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아니요, 전 못 봤습니다. 강대현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이상하군. 어제까지 분명히 있었는데. 준호는 그날 저녁 연구소 자료실에서 예전 기록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우연히 5년 전 직원 명단을 발견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한 페이지가 찢겨나가 있었습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준호는 출근길에 마을 진료소에 들렀습니다. 별이가 아파 보여서 도움을 청하고 싶었어요. 이게는 아픈 게 아니라 슬픈 거예요. 진료소의 이선영 의사가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따뜻했어요. 슬프다고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선영의 눈에 잠시 망설임이 스쳤습니다. 저 개는 5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연구소에서 일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일주일 정도요.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혹시 민석이라는 이름 들어보셨나요? 준호의 눈썹이 치켜 올라갔습니다. 아니요. 누군데요? 선영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5년 전 연구소에서 일하던 젊은 연구원이었어요. 하루아침에 사라졌죠. 공식적으로는 자발적 실종으로 기록됐지만 그녀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선 다른 이야기가 돌아요. 준호의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별이가 기다리고 있는 게 혹시? 그런데 최근에 이상한 일이 있어요. 선영이 말을 이었습니다. 근처 농부들이 원인 모를 신경계 질환으로 진료소를 찾고 있어요. 모두 연구소 주변 밭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준호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무슨 연관이 있는 걸까요? 연구소로 돌아온 준호는 강대현에게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저기 혹시 민석이라는 분이 여기서 일하신 적 있나요? 순간 강대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의 눈에서 분노가 번쩍였어요. 주먹을 꽉 쥐더니 준호의 어깨를 강하게 붙잡았습니다. 다시는 그 이름을 여기서 언급하지 마시오. 강대현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런 사람은 없었소. 알겠소? 준호는 몸이 덜덜 떨렸습니다. 뭔가 큰일이 벌어졌던 게 분명했어요. 그날 밤 준호는 몰래 연구소에 남았습니다. 모두가 떠난 후 조심스럽게 강대현의 사무실로 향했어요. 문이 잠겨 있었지만 청소도구함에서 찾은 열쇠로 열 수 있었습니다. 사무실 안은 깔끔했습니다. 준호는 서랍을 하나씩 열어보았어요. 세 번째 서랍에서 네오티넥스라 표시된 파일을 발견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파일을 열자 충격적인 내용이 나왔습니다. 새로운 유형의 농약이었어요. 그런데 보고서에는 인체 영양 테스트 비밀이라는 섹션이 있었습니다. 준호의 손이 떨렸어요. 이건 불법이잖아. 준호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갑자기 멀리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는 급히 파일을 제자리에 두고 책상 밑으로 숨었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강대현과 낯선 남자가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대화가 들려왔어요.
테스트는 잘 진행되고 있소? 낯선 남자가 물었습니다. 예, 완벽합니다. 이번 주의 마지막 단계로 넘어갑니다. 강대현의 목소리였어요. 좋소. 회사에서는 빠른 결과를 원하고 있어. 국내 농약 시장을 장악할 절호의 기회요. 걱정 마십시오. 이번엔 아무도 방해하지 못할 겁니다. 준호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번엔 이라는 말이 귀에 맴돌았어요. 두 사람이 나간 후 준호는 겨우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급히 자리를 떠났지만 마음속에는 의심의 씨앗이 깊이 심어졌어요. 다음 날 준호는 연구소 뒤편에서 별이가 특정 장소를 파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토양 샘플 저장고 근처였어요. 준호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뭘 찾고 있니? 별이야. 준호가 속삭였습니다. 별이는 순간 경계하는 듯했지만 이내 계속해서 땅을 팠어요. 준호도 도와주려 했지만 갑자기 멀리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서 뭐 하는 거요? 강대현의 날카로운 목소리였습니다. 준호는 화들짝 놀라 일어섰습니다. 아, 그냥 걔가 뭘 파길래. 강대현의 얼굴이 붉게 변했습니다. 저 개는 내버려 두시오. 그리고 허가 없이 이 구역에 들어오지 마시오. 준호는 고개를 숙이고 그 자리를 떠났지만 가슴속에서는 분노가 끓어올랐어요. 뭔가 잘못되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날 오후 연구소 정문 앞에 나이 지긋한 할머니 한 분이 서 있었습니다. 영자 할머니였어요. 그녀는 사진 한 장을 들고 있었습니다. 저기요, 혹시 이 아이를 본 적 있나요? 할머니가 경비원에게 물었습니다. 사진 속 젊은 남자는 밝은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경비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모르겠네요. 그때 별이가 갑자기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를 향해 달려갔어요. 준호는 멀리서 그 장면을 지켜보았습니다.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호두야. 그녀가 속삭였어요. 준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호두. 아까 선영이 말한 민석의 개 이름이 준호의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결심했어요. 진실을 밝혀내야 했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할머니와 별이호두의 만남, 강대현의 이상한 행동, 네오 프로젝트, 모든 것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새벽녘에야 결심했습니다. 연구소에 다시 가봐야 했어요. 별이 가득한 하늘 아래 준호는 조심스럽게 연구소 담을 넘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어요. 만약 들킨다면 일자리는 물론이고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었습니다. 뭐 하는 짓이람. 준호는 스스로에게 중얼거렸습니다. 손바닥에 식은땀이 맺혔어요. 그때 어둠 속에서 하얀 형체가 나타났습니다. 별이었어요. 준호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어떻게 여기?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별이는 마치 준호를 기다렸다는 듯 조용히 앞장섰습니다. 마치 뭔가를 보여주려는 듯했어요. 준호는 본능적으로 걔를 따라갔습니다. 별이는 토양 샘플 저장고 뒤편으로 준호를 인도했습니다. 그곳에서 다시 땅을 파기 시작했어요. 준호도 무릎을 꿇고 도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뭔가 단단한 것에 손이 닿았어요. 이게 뭐지? 준호는 작은 방수 상자를 꺼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상자 안에는 USB 드라이브와 낡은 지갑이 있었습니다. 지갑을 열자 신분증이 나왔어요. 김민석이라는 이름과 밝게 웃고 있는 젊은 남자의 사진. 영자 할머니가 들고 있던 바로 그 사진이었습니다. 이게 그 민석이구나. 준호의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USB는 확인할 수 없었지만 지갑 안에는 또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접힌 종이 한 장. 펼쳐보니 박소연이라는 이름과 메모가 적혀 있었어요. 어머니를 찾아야 한다. 그녀가 이곳에서 무슨 일을 당했는지 밝혀내야 해. 준호의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박소연은 누구지? 별이가 갑자기 귀를 쫑긋했습니다. 멀리서 발소리가 들려왔어요. 준호는 급히 상자를 품에 안고 몸을 숨겼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두 남자가 지나갔습니다. 강대현과 또 다른 남자였어요. 그들의 대화 일부가 들렸습니다. 이번 주말에 최종 테스트를 하고 생산에 들어갑니다. 이제 아무도 우리를
막을 수 없어요. 그 영감이 좀 불안하던데 신경 쓰지 마세요. 모든 증거는 이미 처리했습니다. 두 사람이 사라지자 준호는 숨을 내쉬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그는 서둘러 연구소를 빠져나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호는 진료소에 선영을 찾아갔습니다. 그녀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했어요. 이거 정말 심각한 일이네요. 선영의 눈이 커졌습니다. USB 내용을 확인해 봐야겠어요. 준호는 노트북을 꺼내 USB 연결했습니다. 화면에 여러 파일이 나타났어요. 토양 샘플, 분석 데이터, 네오 성분표, 그리고 이건 선영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정말 충격적이네요. 화면에는 네오 토양과 수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상세한 데이터가 있었습니다. 장기간 노출 시 심각한 신경계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결론이었어요. 이게 내 환자들의 증상과 일치해요. 선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건 범죄예요. 마지막 파일은 일기 형식의 문서였습니다. 민석이 남긴 기록이었어요. 어머니의 연구를 찾았다. 그녀는 친환경 농법을 연구하던 과학자였다. 하지만 강대현과 그의 회사가 모든 것을 망쳐놓았다. 내일 증거를 가지고 경찰에 갈 것이다. 날짜는 민석이 사라진 바로 전날이었습니다. 박소연, 그녀가 누구인지 알아봐야겠어요. 선영이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그날 오후 준호는 영자 할머니를 다시 만났습니다. 할머니 집에서 셋이 모였어요. 준호, 선영, 그리고 할머니, 별이도 함께였습니다. 할머니, 이 상자를 발견했어요. 준호가 방수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민석 씨의 것인 것 같아요. 할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지갑을 보자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우리 민석이. 할머니는 지갑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목이 메어 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선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혹시 박소연이라는 분을 아세요? 할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잠시 침묵 후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민석이의 생모예요. 민석이는 사실 제가 키운 아이예요. 준호와 선영은 놀라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석이가 고등학교 때 알게 됐어요. 제 아들과 며느리가 그를 입양했거든요. 그 아이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후에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5년 전 민석이가 어머니에 관한 편지를 발견했어요. 그의 생모가 박소연이라는 환경과학자라는 걸 알게 됐죠. 그 후 민석이는 그녀를 찾아 나섰어요.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석은 생모를 찾기 위해 연구소에 취직했고 그곳에서 네오 프로젝트의 위험성을 발견했던 거예요. 자료를 더 찾아봐야겠어요. 선영이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박소연이 정확히 누구였는지,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내야 해요. 준호는 노트북으로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오래된 신문 기사를 발견했어요. 유명 환경과학자 박소연 박사 의문의 사고로 사망. 5년 전 기사였습니다. 사진 속 여성은 민석을 닮았어요. 여기 보세요. 준호가 화면을 돌렸습니다. 박소연 박사는 강원 친환경농업기술연구소 창립자였어요. 하지만 사고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할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다 우연일 리 없어요. 선영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그런데 왜 강대현은 민석을 그냥 내버려두지 않았을까요? 단순히 생모를 찾는 아들이었다면. 준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마도 민석이 더 많은 것을 알아냈기 때문일 거예요. 내 옷 얼마나 위험한지, 어쩌면 그의 어머니 죽음에 강대현이 관련되어 있다는 것도요. 별이가 갑자기 창가로 달려가 짖기 시작했습니다. 밖을 내다보니 검은 차 한 대가 지나가고 있었어요. 누군가 우리를 감시하고 있어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선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해요. 민석이가 아직 살아있을지도 모릅니다. 할머니의 눈에 희망의 빛이 어렸습니다. 그녀는 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우리 아들을 찾아야 해. 그리고 진실도. 벽시계가 똑딱거리는 소리만이 방 안에 울렸습니다. 세 사람과 한 마리 개는 이제 하나의 목표를 위해
뭉쳤어요. 진실을 밝히고 민석을 찾는 것. 하지만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파헤치려는 비밀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그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이튿날 아침, 준호와 선영, 영자, 할머니는 민석을 찾기 위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민석의 친구 태연이 마침내 연락이 닿았고 그들에게 충격적인 정보를 주었어요. 전북 고창 근처에 현우라는 이름으로 유기농법을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몇 달 전에 우연히 봤는데 민석이와 정말 닮았어요. 태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준호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 사람이 민석 씨일까요? 확실하진 않아요. 그 사람은 저를 알아보지 못했거든요. 아니, 어쩌면 알아보는 척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요. 태연이 답했어요. 영자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손이 떨려 전화기를 꼭 붙잡았어요. 주소를 알려줄 수 있니? 할머니의 목소리가 희망과 두려움으로 떨렸습니다. 태연이 전북 고창의 한 마을 주소를 알려주었어요. 별이도 함께 차에 올랐습니다. 그 충직한 개는 이 여정에서 빠질 수 없었죠. 차를 타고 가는 내내 할머니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선영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할머니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모르겠구나. 5년 동안 매일 밤 민석이를 찾는 꿈을 꿨거든. 준호는 백미러로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주름진 얼굴에 걱정과 기대가 교차했어요.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곧 도착할 거예요. 할머니, 준호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전북 고창의 작은 마을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오후였습니다. 마을은 한적했고 논밭이 넓게 펼쳐져 있었어요. 태연이 알려준 주소는 마을 외곽의 작은 농장이었습니다. 저기에요. 선영이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언덕 위에 아담한 흙집이 보였습니다. 집 주변으로 다양한 농작물이 자라고 있었어요. 유기농법으로 가꾸는 텃밭 같았습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별이가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꼬리를 흔들며 흥분한 듯 짖었어요. 그리고 언덕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별이 기다려 준호가 외쳤지만 이미 늦었어요. 세 사람은 별이를 따라 언덕을 올랐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은 상기되어 있었고 숨이 가빠 보였어요. 괜찮으세요, 할머니? 선영이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괜찮아. 할머니는 간신히 대답했어요. 그녀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빛났습니다. 흙집 앞에 도착했을 때 별이는 이미 문 앞에서 짖고 있었습니다. 문이 천천히 열렸고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나왔어요. 그는 간단한 농부 옷차림이었고 안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별이는 남자를 보자마자 기쁨에 차서 뛰어올랐습니다. 그의 발치에서 몸을 비비며 환호했어요. 남자는 당황한 듯 별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 혼란스러운 표정이 스쳤어요. 이게는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영자 할머니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민서가. 남자는 고개를 들어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 혼란이 가득했어요. 죄송하지만 저는 이현우라고 합니다. 민석이라는 분은 아닌데요. 그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할머니는 주저없이 가방에서 사진을 꺼냈습니다. 민석의 사진이었어요. 현우는 사진을 보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어요. 이건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김민석 씨가 맞지 않나요? 2년 전 강원 친환경농업기술연구소에서 일하셨던. 현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뒤로 물러섰어요. 마치 도망치려는 듯했습니다. 들어오세요. 밖에서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가 급히 말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간 그들은 테이블에 둘러앉았습니다. 별이는 현우의 발치에 누워 떠날 줄 몰랐어요. 현우는 고개를 숙인 채 침묵을 지켰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으세요? 선영이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현우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 혼란과 두려움이 어려 있었어요. 저는 제 과거를 기억하지 못해요. 5년 전 전라북도 강가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어요. 심한 두부 외상이었죠. 그의 손이
자신의 머리 뒤쪽을 어루만졌습니다. 의사들은 외상 후 기억 상실이라고 했어요. 제 이름, 가족, 과거, 모든 것이 사라졌죠. 영자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현우의 손을 잡았어요. 우리 아들. 할머니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내가 정말 민석인지 확인할 방법이 있을까? 현우는 망설이다가 소매를 걷었습니다. 그의 팔에는 작은 흉터가 있었어요. 이 흉터는 제가 어릴 때 생긴 거래요. 하지만 언제, 어떻게 생겼는지는 기억나지 않아요. 할머니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맞아, 민석이는 8살 때 나무에서 떨어져 팔에 상처를 입었어. 정확히 그 자리에. 현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했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정말 제가 당신의 손자인가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심할 여지가 없어. 우리 민석아. 현우 민석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할머니 앞에 앉았어요. 저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아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지네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별이가 기쁨에 찬 소리로 짖었습니다. 민석은 본능적으로 손을 뻗어 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호두. 그가 속삭였습니다. 준호와 선영은 놀라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석이 별이의 원래 이름을 기억한 거예요. 지금 뭐라고 했어요? 준호가 흥분해서 물었습니다. 민석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방금 무슨 말을 했죠? 호두라고 말했어요. 그건 별이의 원래 이름이에요. 선영이 설명했습니다. 민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깨어나는 듯했어요.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나온 말이었어요.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가끔 그래요. 제 의지와 상관없이 기억의 파편이 튀어나올 때가. 준호는 USB 드라이브를 꺼냈습니다. 이것도 기억나세요? 연구소에서 발견했어요. 네오 프로젝트에 관한 데이터가 들어있었습니다. 민석은 USB를 바라보다가 갑자기 머리를 움켜쥐었습니다. 고통스러운 표정이었어요. 그가 신음했습니다. 선영이 재빨리 그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괜찮으세요? 숨을 깊게 쉬세요. 민석은 천천히 진정되었습니다. 그의 눈에 이상한 빛이 어렸어요.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위험한 물질이에요. 강대현이, 그리고 어머니가. 그의 말은 또다시 끊겼습니다. 머리를 다시 움켜쥐며 고통스러워했어요. 억지로 기억하려 하지 마세요. 선영이 말했습니다. 기억은 천천히 돌아올 거예요. 그때 갑자기 별이가 창가로 달려가 짖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놀라 창밖을 내다보았어요. 검은 차 한 대가 마을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놀랍게도 강대현이었어요. 어떻게 우리를 찾은 거지? 준호가 속삭였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민석의 눈에 갑자기 공포가 어렸습니다. 기억의 조각이 돌아오는 듯했어요. 저 사람. 민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 사람이 저를. 모두의 시선이 민석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저 사람이 저를 죽이려 했어요. 민석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제가 진실을 알아냈기 때문에. 민석의 말에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창밖으로 강대현과 2명의 남자가 집을 향해 걸어오고 있었어요. 빨리 뒷문으로 나가요. 준호가 외쳤습니다. 하지만 민석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공포가 사라지고 단단한 결의가 자리 잡았어요. 도망칠 수 없어요. 5년 동안 충분히 도망쳤습니다. 민석의 목소리는 흔들림 없었습니다. 이제 진실과 마주할 시간이에요. 그의 말에 모두가 놀랐습니다. 민석의 눈에서 새로운 빛이 반짝였어요. 마치 잃어버린 기억이 한꺼번에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저는 박소연 박사의 아들입니다. 민석이 천천히 말했어요. 어머니는 환경친화적 농법을 연구하던 과학자였어요. 그런데 강대현이 이끄는 외국 농약회사가 어머니의 연구를 빼앗으려 했죠. 민석의 손이 떨렸지만 그의 목소리는 점점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거부하자 그들은
어머니를 살해했어요. 사고로 위장했죠. 영자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민석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래서 내가 연구소에 간 거였구나.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예. 진실을 찾기 위해서였어요. 민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생모를 찾고 있다는 걸 강대현은 몰랐어요. 하지만 제가 내 옷 위험성을 발견하고 어머니의 죽음에 의문을 제기하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강대현이 도착한 거였어요. 문 열어요. 농업기술연구소입니다. 강대현의 목소리가 밖에서 들려왔습니다. 준호는 재빨리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증거가 있잖아요. USB의 내용을 온라인에 올릴게요. 선영도 자신의 휴대폰으로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모든 대화를 녹음할게요. 민석은 심호흡을 한 후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영자 할머니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따라갔어요. 조심해, 민석아. 할머니가 속삭였습니다. 민석은 문을 열었습니다. 강대현과 두 남자가 서 있었어요. 강대현의 얼굴에 놀란 표정이 스쳤습니다. 자네가 살아있었군. 강대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석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살아있습니다. 강 이사님께서 저를 죽이려 했지만 실패했죠. 강대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주변을 살피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자네가 아는 줄 알았네. 하지만 살려둘 수는 없었어. 민석의 눈이 빛났습니다. 제가 뭘 알았는지 말해볼까요? 내 옷 환경과 인체에 치명적이라는 사실, 그리고 어머니가 이를 밝히려다 살해당했다는 사실을요. 강대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의 눈에 당황함이 어렸어요. 증거는 모두 없앴어. 자네가 뭘 할 수 있다고. 강대현이 위협적으로 한 발 다가섰습니다. 그때 별이가 민석과 강대현 사이에 서서 으르렁거리기 시작했어요. 충직한 개의 눈에는 결의가 빛났습니다. 호두야. 민석이 별이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5년 동안 기다려줘서 고마워. 준호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모든 증거를 인터넷에 올렸어요. 이미 수천 명이 보고 있습니다. 그 말에 강대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의 손에서 땀이 흘렀어요. 거짓말이야. 강대현이 소리쳤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빛을 찾아요. 민석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도 그것을 믿었고 저도 그렇습니다. 멀리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어요. 태연이 경찰에 신고한 것이었습니다. 강대현은 도망치려 했지만 별이가 재빨리 그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강대현은 당황해 뒤로 물러섰어요. 그때 그의 발이 돌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끝났어요. 강대현 씨. 준호가 말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인정하세요. 경찰이 도착했고 강대현과 그의 부하들은 체포되었습니다. 민석은 모든 것을 경찰에게 설명했어요. 네오티넥스 프로젝트, 어머니의 죽음, 그리고 5년 전 그에게 일어난 일까지. 저는 증거를 확보한 후 도망치려 했어요. 하지만 강대현이 저를 발견했죠. 그는 저를 공격했고 저는 강물에 빠졌습니다. 그 후로 기억을 잃었어요. 민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경찰은 연구소 수색 영장을 발부받았고 곧 더 많은 증거가 발견되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발견은 박소연 박사의 시신이었어요. 연구소 근처 숲에서 발견된 시신에서는 네옷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아, 어머니. 민석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영자 할머니가 그를 꼭 안아주었어요. 너의 어머니는 용감한 사람이었단다. 할머니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넌 그녀의 아들이야. 그녀의 정신은 내 안에 살아있어. 그날 저녁 민석의 집에서 모두가 모였습니다. 태연, 준호, 선영, 영자 할머니, 그리고 별이까지. 그들은 조용히 박소연 박사를 기리는 시간을 가졌어요. 민석은 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충직한 개는 5년 동안 주인을 기다렸고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증거를 지켰습니다. 난 5년 동안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어. 민석이 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너는 5년 동안 한순간도 잊지 않았구나. 별이의 눈에는 이상한 빛이 어렸습니다.
마치 내 임무는 끝났다고 말하는 듯했어요. 그날 밤 별이는 민석의 발치에 누워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민석이 깨어났을 때 별이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호두야, 민석이 불렀지만 별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별이는 평화롭게 영원한 잠에 들었어요. 5년 동안의 기다림과 충성 그리고 진실을 지키는 임무를 마치고서 민석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는 별이를 품에 안았어요. 고마워, 내 친구야. 그가 속삭였습니다. 내 덕분에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어. 몇 달 후 강원 농업기술연구소는 별이 유기농업연구센터로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민석은 어머니의 이름을 딴 박소연 재단을 설립하여 환경친화적 농법 연구와 농약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일을 시작했어요. 연구센터 입구에는 하얀 진돗개 별이의 동상이 세워졌습니다. 동상 아래에는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었어요. 이곳에 한 마리 개가 기다렸다. 먹이를 위해서가 아니라 진실을 위해서. 준호는 연구센터에서 민석의 오른팔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특기인 데이터 분석 능력이 연구에 큰 도움이 되었어요. 천영 의사는 농약 중독 환자들을 위한 특별 클리닉을 열었습니다. 영자 할머니는 연구센터 근처로 이사해 민석과 가까이 살게 되었어요. 그녀는 매일 아침 별이의 동상 앞에 신선한 꽃을 놓았습니다. 우리 별이 오늘도 좋은 하루구나. 할머니가 동상을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어느 가을 저녁 민석은 연구센터 뒷산에 올랐습니다. 그곳에서 별이의 무덤을 바라보았어요. 해가 저물고 하늘에 별들이 하나둘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보고 있니, 호두야? 민석이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삭였습니다. 오늘 우리 연구팀이 새로운 유기농법을 개발했어. 농약 없이도 작물을 더 튼튼하게 기를 수 있는 방법이야. 어머니가 꿈꾸던 바로 그것이지. 바람이 살랑 불어왔습니다. 민석의 머리카락이 부드럽게 흔들렸어요. 그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속에서 따뜻한 감정이 일었어요. 내가 없었다면 이 모든 것이 불가능했을 거야. 민석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마워, 내 영원한 친구. 그때 민석의 눈앞에 무언가 하얀 것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깜짝 놀라 눈을 크게 떴어요. 하얀 진돗개의 모습이 달빛 아래 희미하게 비쳤다가 사라졌습니다. 환상일까요? 아니면 별이의 영혼이 잠시 민석을 찾아온 걸까요? 민석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그는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연구센터로 내려가는 길에 민석은 문득 생각했습니다. 우리 삶에도 별이처럼 말없이 기다려야 할 순간들이 있다고. 그 기다림이 헛된 것 같아도 그 속에는 가장 진실한 마음과 사랑이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고. 그리고 가끔은 잃어버린 것들이 별빛처럼 돌아와 우리 삶을 밝히기도 한다고. 민석은 그날 밤 평화롭게 잠들었습니다. 창문 밖으로 별들이 반짝였고 그중 하나가 유독 밝게 빛나는 것 같았어요. 별이의 별이었을까요? 당신이라면 그 진돗개처럼 끝까지 누군가를 기다릴 수 있었을까요? 혹은 그 할머니처럼 포기하지 않고 찾아 나설 수 있었을까요? 우리 모두의 삶 속에는 지키고 싶은 진실과 되찾고 싶은 사랑이 있습니다. 별이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가장 깊은 충성과 사랑은 말없이도 전해진다는 것을.